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바공님, 새벽 3시 바람이 부네요를 새벽 3시까지 한숨에 읽었습니다. 역시 JYP 믿고 읽습니다. 콩닥콩닥 끝까지 눈을 못 떼고 읽었어요. 남의 일기 몰래 훔쳐보는 기분에 가슴 졸이면서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 오래전에 저희가 그 사랑 연애책 추천하는 이 책 YG는 안 보지 않았습니까? 저 안 봤어요. 네. 그때 제가 뭐 분위기 깨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메일 뭐 보내는데 뭐 아까 만남 좋았어요. 뭐 이런. 진공상태님 댓글 또 주셨습니다. 네, 진공상태님께서 이 팟빵에 정기 후원 신청하는 꼭지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직접 정기 후원 신청도 하셨고 안내도 해주셨어요. 네이버에. 아, 네이버에다가 네. 팟빵 가면은 이런 거 할 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있다고. 그거는 네이버를 디스한 겁니까? 니네는 왜 이런 기능이 없니라고? 뭐 둘 다겠죠. 그리고 또 네이버에 계신 분들은 이제 팟빵으로 이제 넘어오셔서 놀기는 네이버에서 노시더라도 정기 후원은 팟빵에서 하실 수 있다. 아, 요 방송 또 네이버에 높으신 분이 들으시면 아, 네이버 개발자들 힘들어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우린 왜 이런 기능이 없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 있었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네이버에 이런 기능이 좀 없어서 불편하다 그랬더니 원래 네이버 댓글에 사진 이미지 첨부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쁘셔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오디오 클립 막 처음에 서비스할 때는 네이버 사장님께서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게 없냐고 개발자한테 만들라고. 이미지 덧붙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 개발자가 며칠 아주 큰 고생을 했고 그래서 책걸상을 아주 싫어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팟빵의 책걸상을 가시면 오른쪽에 빨간 하트가 있는데 이제 그걸 누르시면 정기 후원 신청하는 페이지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정기 후원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러면 팟빵이랑 쉐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팟빵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갑니다. 저희도 뭐 계좌번호 하나 팔까요? 네. 계좌번호 하나 파서 그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되잖아요. 에휴, 네. 아니 왜 한숨 쉬어요? 자, 숫자 2님 바로도의 링컨 편 들으시고 댓글 지금 주셨는데요. JYP님과 박평님의 설전에 빵 터졌습니다. 박평님의 책 내지오 대목에서 진짜 한참 웃었습니다. 두 분 너무 귀여우세요. 박쥐 같은 YG님도 참고로 저도 이 책 반쯤 읽다 그만뒀습니다.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때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제가 그걸 물어봤었죠. 이 원고를 네, 박평님이 받았으면 책으로 냈겠느냐라고 했더니 낸다고. 네. 그리고 아마 그때 그 연장선상에서 JYP가 이제 책을 박평한테 원고를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평이 마지못해서 내줄게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숫자 2님, 네, 저하고 박평은 귀엽다고 해주시고 YG님에게는 박쥐 같다고 하시는 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수지 땡땡땡땡님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두둥 오늘 드디어 수질위생으로 책 토론했습니다. 혹시 수질위생을 별로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토론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1장 사회 중 위험한 선거에 반대한다와 2장 자연 중 누가 도시를 구할 것인가, GM 먹거리의 진실, 당신의 선택은으로 열띤 토론을 했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 2주에 걸쳐 토론하기로 했고요. 저는 버텔 올먼의 우리에게 강제되는 사회적 게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와 GM 먹거리가 몸에 안전하다고 한다면 언급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GM 먹을 거리를 선택할 건가요? 라는 강양구님의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책 전체에서 강조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사회 제도에 대한 통념을 깨라는 주제도 좋았고요. 또 당장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제비 뽑기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세대가 바뀌면 가능할까 희망해 봅니다. 강양구 작가님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눈물,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수질위생 편 들으시고 트래블링님 조목조목 알차네요. 과학쌤한테 관련 내용 나오는 과에서 수업 도입부에 인용해보라고
권해야겠어요. 중고생의 눈높이에 딱 좋을 만큼 쉬우면서도 술술 이어집니다. 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트래블링님께서 되게 독서가신데 음. 그 학교에서 교직으로 계시나 봐요. 네. 자, 미르엔님. 네, 미르에님께서도 예, 역주행하면서 YG님의 책 제목 풀네임을 알았네요. 수질 위생에 관련된 책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 수질 위생. YG님이 이런 책을 하면 크게 관심이 안 갔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니 좀 길어도 풀네임을 다 말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와, 꼭 읽어보고 싶은 제목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댓글을 어떤 거를 읽을지는 YG가 정합니다. 수질위생 들어가는 댓글은 뭐 다 뽑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민망하네요. 네. 문학동네에서 나온 2019년 제10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5,500원짜리 책 다뤄보고 있습니다. 7편의 수상작 중에서 뭐 상금은 똑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대상이라 그럴까요? 본상 뭐 하여튼 1등으로 뽑힌 게 박상영 작가의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거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어요. 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순서대로 소설이 좋더라고요. 아,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배열을 어떤 원칙, 어떤 이유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저의 경우에 혹은 저희가 책을 만들 때 좀 독자분들이 읽으면서 너무 비슷한 것들이 같이 있지 않기를 좀 않는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네, 조금씩 성격이 다른 것들을 여기 어쨌든 보면은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렇죠. 읽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분명히 완급을 조절할 텐데 그 박평이 어쨌든 문학 평론가시고 그다음에 문학 또 책을 편집하는 분이니까 네. 막 이렇게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좀 눈길이 더 독자 입장에서 갈 법한 소설들을 좀 앞쪽에 배치하는 그런 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으로 네. 아니요. 일단은 이 작품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상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등단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인지도가 낮아서 제일 뒤에 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성격을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퀴어 서사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붙어서 있지 않게끔 좀 완급을 조정을 한 것 같고, 네. 약간 김희선 작가 작품이 좀 앞으로 간 것도 이게 뭔가 잘 읽히거나 혹은 되게 대중적인 어떤 재미가 더 높아서 앞으로 갔다기보다는 또 박상영 작가랑 이 스펙트럼이 좀 약간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다채로움을 좀 보여주는 게 키워드거든요. 지금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은 그걸 좀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간 것 독자 같아요. 입장에서 책이 뻔하다라는 인상을 처음부터 네. 주지 않기 위해서 배치에 신경을 쓰는 것일 뿐이지 편집자들이 그 작품의 우열을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어쨌든 네. YG는 고백했어요. 여기 7편이 있는데 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등이다. 네, 진짜 저는 막 진짜 무슨 그 문학동네 편집자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1등부터 7등까지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오 하면서 읽다가 뒤로 갈수록 약간 밀도가 떨어지고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런 개인적인 독서 경험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저는 뭐 그렇게 1등부터 7등까지 순서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좋았던 게 앞에 3개인 거는 저도 동일합니다. 앞에 3개가 뒤에 있는 4개보다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제 마음의 최고 작품은 공의 기원 네. 김희선 작가의 이 작품에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원래 이제 실험적인 거 새로운 아주 새로운 발상 깜찍한 시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는 작품이겠죠. 아이디어 자체에 일단 신인 작가니까 야 이런 기발한 생각을 일단 했다는 것 자체에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그 기발함을
자칫 잘못 소화하면은 되게 이제 유치해지기 쉬운데 음. 굉장히 이 정도는 무난하게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김미선 작가의 공의 기원을 7편 중에서는 최고 작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 7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작품으로 꼽고 싶은 것은 김희선 작가의 공의 뭐 기원. 아까는 앞에 그 1번이 제일 좋다면서요. 아, 이거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소설의 완성도로만 놓고 따지면은 뭐 박상영 작가나 김희선 작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나름의 되게 빛나는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둘 다 훌륭한 소설이고 그래서 앞쪽에 배치된 게 이제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김희선 작가의 공의 기원이 좋았던 건 뭐냐면 약간 이런 저의 약간 그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이었는데 저는 한국 작가들이 그 외국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뭐냐면은 너무 자기 얘기,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소설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국 작가들은. 그런데 이 김희선 작가의 공의 기원은 자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취재들이라든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딱 보여서 저는 소설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그 소설의 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에 김희선 작가의 공의 기원이 좀 빛나 보였고 앞으로 김희선 작가가 쓴 장편 소설도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 그 벽돌책. 네, 벽돌책. 얼마나 두꺼워요? 뭐 한 600, 700 됩니까? 네, 그 정도 돼요. 네. 아주 힘든데. 두꺼워요. 네. 네, 무한의 책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고 김희선 작가 이름이 이번에 확실하게 딱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영 작가는 제가 퀴어 영화는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작가가 쓴 제대로 된 퀴어 소설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문화적인 충격과 재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또 이분도 이름은 딱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작가가 쓴 퀴어 소설이 없지는 않은데 예, 근데 처음 봤어요? 네,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소설들이 장편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또 퀴어 서사를 보고 싶어하는 독자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약간 넓히면 딸에 대하여 같은 것도 그렇죠. 퀴어 소설. 아, 네. 퀴어 소설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그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 그러니까 게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퀴어 소설은 제가 본격적으로 게이들이 주인공으로 한 한국 소설은 제가 박상영 작가의 이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 예, 최초였던 것 같아서 약간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박평한테 물어보고도 싶고 약간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남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국 소설에서는 성의 묘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애정 묘사라는 게 가능하면은 좀 약간 블라인드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딸에 대하여를 저희가 했지만은 레즈비언들이 등장하는 소설에서도 둘 사이의 성의 묘사라던가 아니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게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에서는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등장하는 박상영 작가의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나 아니면 김봉곤 작가의 데이프 나이트에서도 좀 세게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게 세다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랑 비춰봐서는 요즘에는 가능하면은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라던가 이런 얘기에서는 약간 성의 묘사나 아니면은 많지 않죠. 그런 건 다 블라인드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저는 그 맥락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건지가 좀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하루키가 잘 팔리는 겁니까? 한국 소설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요즘에 그런 분위기랑도 좀 겹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데이트 강간이라든가 남녀 사이의 그런 좀 위계적인 그 성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훨씬 더 자기 검열을 많이 하는 분위기고 사회적으로도 좀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저는 좀 작품에서 어떻게 투영되는 것 생각하세요? 같은데 저 사실 의견은. 저는 그런 자기 검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타자로부터 오는 검열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검열은 필요한 거고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에서 김봉곤 작가나 박상영 작가
박상현 작가보다는 김봉곤 작가가 더 네, 그런 로맨스를 쓰기 시작했고 그 지점이 한국의 소설을 오래 읽었던 독자들로서는 사실 원했던 어떤 부분들인데 그게 다른 소설을 통해서 사실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김봉건 작가 소설 처음에 나오고 읽고 할 때 그러니까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라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밤의 언어들, 그러니까 로맨스 혹은 육체적인 관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세계들을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구간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읽거나 쓰지는 않았는데 그게 뭐 우연인지 뭐 어떻게 뭐 게이 혹은 또 퀴어라는 서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제 그걸 거쳐서 그 어떤 사랑의 감정, 그 감정과 그 욕망과 몸의 욕망과 이 감정의 언어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독자들이 읽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퀴어를 읽는 방식도 작품들이 많아지면 읽는 방식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김봉곤 작가의 데이 포 나이트의 어떤 부분에 주인공을 만약에 남녀로 바꿔놓다면은 그건 정말 약간 좀 강압에 의한 애정 표현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남녀가 아니라 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뭔가 사랑이 이렇게 빵 터지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대목들이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서 그런 것들을 좀 평론가들이나 혹은 퀴어 소설을 접하는 독자들이나 쓰는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존의 위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게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더 질문하고 이 텍스트를 얼마만큼 더 같이 읽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약간 읽는 사람들의 몫으로 좀 남겨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전 뭐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있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러게 한국 소설 요즘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뭐 데이트 폭력이든 뭐 이런 강요에 의한 것이든 뭐 이런 모든 걸 불륜이든 뭐 이걸 떠나서 아주 그냥 청춘 남녀 뭐 미혼 남녀 뭐 심지어 부부 뭐 이런 연인 사이의 관계라도 외국 소설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 19금 장면들은 별로 안 다루어진다, 안 쓰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근데 또 있네요. 한편으로는 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섹스라는 관점이라거나 혹은 성의 육체적 관계라는 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맨스에서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일본 사회도 그렇고 저희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필수적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나 네.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것들도 네.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감각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감각들 중에서 다른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래도 왠지 막 그 줄리안 반즈 같은 할아버지가 쓰는 소설만큼도 맞아요. 한국 문학에서는 하루키는 뭐 물론이고 뭐 책 읽어주는 남자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너무 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저희 회사에서 냈는데 네, 야해요?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만한 소설이 있습니다. 네, 아, 깨알같이, 야한 뭐예요? 소설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뭐 특집 야하다기보다는 어떤 사랑할 야한 때 소설 특집 한번 할까? 19금 특집 19금 한번 특집 할까요? 한번 할까요? 어. 그거 이렇게 딱 박아서 절대 이건 네. 성인들만 들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이제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라는 작품인데요. 오, 제목은 되게 고상한데. 네, 그 이해가 어떤 타인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 있지만 이해관계 할 때 그 이해도 있어요. 되게 속물적이고 아, 예, 아주 노골적인 어떤 사랑의 나왔어요, 이야기. 책이? 네, 나왔어요. 오, 사랑의 이해? 네. 오, 당장 읽어봐요. 은행에서 이혁진. 이혁진. 은행에서 일하는 네 남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행 내 남녀의 아. 이야기 일단 네. 좋네요. 네, 네. 클로저라는 연극 영화 생각하시면 네, 영화 영화로 연극 봤어요, 네. 저는. 그런 구도와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앞에 세 개가 좋다고는 했는데 뒤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더 고르자면 그 불륜 남녀 정영수 옆에서 작가. 우연히 휘말린다기보다 하여튼 그 불륜 남녀의 관계에 우연히 휘말린. 끼어드는 네네.
이런 사람 이야기를 쓴 우리들이라는 작품 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정영수 작가 이 작품은 약간 쿤데라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연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아하. 사실 그 연인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 표면의 이야기인 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읽어내기에 이제 야, 충분히 역시 평론가는 평론가군요. 네. 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어느 부분이 쿤데라를 연상시키냐라고 하면 저는 말은 못하겠는데 네. 쿤데라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런 느낌은 딱 오네요.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로.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불륜 관계에 있는 말하자면 불륜 관계에 있는 두 남녀가 쓰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책을 이제 편집을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관계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보통의 연인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 화자의 글쓰기로 이야기가 약간 점프한달까요? 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삼자의 시선을 가지고 와서 어떤 관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고 이 주인공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그 글쓰기에 대한 하나의 비유이기도 한 거라서 진짜 박평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설정이나 문제의식과도 상당히 공명하는 단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단편만 읽고서는 뭔 소리야 그랬었는데 역시 이런 평론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주란 작가 같은 경우가 사실 작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특징이 읽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평범하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블로그에 썼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루를 쓴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저로서는 좀- 제일 임팩트가 네. 없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전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잘 나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작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아나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안에는 분명 자기 혐오의 감정이 있기는 해요. 계속해서 자기 혐오의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그게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마치 뭐 사무엘 베케트의 네. 고도를 기다리면은 실존주의 작가들의 그런 무의미한 일상,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그 표현해내는 그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을 추종하게 만드는 또 그 텍스트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란 작가는 지금 첫 소설집이 나오고 나서도 좀 독특한 세계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꾸준히 이제 호평을 받아가고 있는 작가예요. 저는 문장이 제일 아름다운 작가는 이 작가들 중에서 백수린 작가였어요. 그 프랑스에 늦가기 유학을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솔로로서 주재원을 하고 있는 그 나이가 좀 많은 언니와의 인터랙션을 그렸던 작품이 이제 시간의 궤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일단은 소설 자체도 뭐 좋은 느낌이었지만은 문장이 정말 정갈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장만 놓고 보면은 이 작품집에 실린 작가들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작품은 백수린 작가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백수린 작가의 문장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죠. 좀 많이 하시죠. 네, 예. 네. 그리고 얼른 심리 제가 묘사도 너무 좋고. 구글링 해보니까 네. 문장 좋다라는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스토리도 괜찮았어요. 네. 네. 아주 잘 읽히는. 네, 그래서 제가 뭐 기억하려고 그 메모도 해놨어요. 예를 이런 문장. 그날 언니와 나눈 대화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와 주고받는 말들은 아름다운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존재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문장들도 저는 되게 메모해서 인용하고 싶은 정도의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곳곳에 이제 그런 식의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시간의 궤적도 참 괜찮은 작품이었고요. 우리 공회기원 얘기 조금만 할까요? 전혀 지금 설정도 얘기를 안 했는데 축구공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스포일링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진짜 축구공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설명을
구한말 이야기입니다. 구한말과 그리고 19세기 영국, 런던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를 잇는 축구공이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연결들. 사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스케일만 놓고 보면은 그냥 웬만한 장편 한 편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솔직히 장편까지 가려면 요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더 살을 붙여야 되겠지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편까지는 지금 있는 내용만으로도 늘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봐서는 김희선 작가는 그걸로 장편도 갈수 그리고 있을 사실 것 이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기레기 여기도 기레기 한 명 나오죠. 아주 심한 기레기 한 명 나오고. 네, 아주 심한 기레기도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물포항에서 외국인과 처음 조우를 한 다음에 축구라는 걸 처음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외국인이 가는 길에 야, 너 이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공 네가 가져.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축구공 같은 축구공을 처음으로 접해봤던 어떤 소년의 이야기. 그 소년의 이야기도 정말 그 인생 역정을 풀어 쓰다 보면은 뭐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레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뭔가 제대로 된 축구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뭐 사업 수완을 발휘했던 그 영국 런던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캘커타라는 인도에서 이렇게 딱 하나로 마주치는 그런 야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아직 한마디도 안 한 거는 이제 마지막 작품 이미상 작가의 학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조금은 그래도 언급을 해주죠. 이미상 작가가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네, 이제 이미상 작가의 학인은 이미상 작가가 82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마도 386 세대보다는 조금 더 위죠. 그러니까 아마 1970년대 학번이나 1980년대 학번들이 이제 부모 세대였을 가능성이 큰데 그 부모 세대의 위선이라던가 이중적인 모습들을 꼬집으면서 이제 반전을 그 안에 담은 소설이 이제 학인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책 아까 이 작품이 데뷔작인데 딱 이거 하나 썼는데 상을 받은 게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전 심사위원들의 이 선택에 지지를 보냅니다. 뭐 상을 줄만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저 YG가 순서대로 좋았다고 해서 7등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좀 높은 순위를 주고 싶은. 이 정도면은 뭐 스카이캐슬도 생각나고 맞아요. 스카이캐슬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뭔가 최근 숙명여고 저 시험지 유출 사건도 생각나고 네, 그러니까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또 드라마나 혹은 뭐 소설에서 이제 약간 후일담 형식으로 등장했던 그 과거의 그 민주화 세대들의 위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 속에 딱 집대성된 그런 느낌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또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약간의 그런 페이소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뭔가 좀 소설이 약간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뭐 되게 네. 완성도가 높다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서 그 장점에 대해서 좀 그 장점이 굉장히 가치 있는 장점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선택한 그 소재와 약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 세대 그리고 어떤 문화 뭐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들 이런 거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 선택에 좀 지지를 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더 썼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저도. 약간 듭니다. 어딘가에 약간 빈틈은 좀 있어요. 네, 저도 이 작가가 분명하게 말하고자 싶었던 게 무엇인지는 대충 공감이 가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설정들이 약간 자기적인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충분히 문제의식이라던가 아니면 가능성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발표가 딱 되고 났을 때 이 박상영 작가의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 상을 받은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발표가 된 지면을 봤거든요. 지면에서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네. 소설 너무 좋고 그동안 썼던 작품들과 확연히 이제 구분되는 어떤 지점들 그동안 어떤 뭐 여러 가지의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쓴 조너선 프렌튼처럼 뭔가 막
수다도 많고 수다 그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표현도 뭐 독특하고 제 이야기들을 썼지만 그리고 그 안에 퀴어라는 이야기들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되게 좋은 성장 서사로 확 뛰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구도도 이제 두 관계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남자 친구죠. 네, 애인이고. 근데 이 애인은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약간 민족주의 노선의 운동을 했던 이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충족은 시키고 싶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것은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콜라나 아니면 외국계 체인의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걸 먹어서는 네.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고루한 어떤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꿈물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상대 세대. 애인이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나이 차이도 좀 들더라고요. 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 자신이 남자와 키스하는 것을 본 이후로 얘가 절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억압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억압 아래에서 이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요. 내 감정에 확신이 없는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엄마는 트라우마의 상태인 거죠. 그런 어떤 종교와 이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작가, 결국엔 소설가가 되는데 이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인정을 하고 써나가나 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은 하나의 뭐 퀴어 서사도 있고 모자 관계도 있지만 이것들이 한 인간이 여러 가지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특히 소설이라는 건 사실 그 감정을 통해서 세계의 진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을 억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서사로 봤을 때 저는 너무 만족도가 높았고, 이 작가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저도 이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게이 남성 커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전형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봉곤 작가의 데이 포 나이트가 약간 불편했던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오히려 불편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박상영 작가의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묘사되는 그 게이 커플의 한 축인 그 사랑 이야기는 정말 진짜 그냥 여 혹은 남녀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보편적인 네. 서사라서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동성애 커플에 대한 편견 같은 걸 깰 수도 있는 사회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엄마와 아들 사이의 그 애증으로 얽힌 관계가 그 또 양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상적인 엄마 아빠 엄마 아들 간의 관계를 약간 전복하면서도 또 그게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가지 않는 그 묘한 긴장을 잘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맞물리면서 전혀 위화감이 없도록 구성을 한 것도 이 작가가 상당히 재주가 있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훌륭했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7편 중에서 박상영, 김희선 두 작가의 미래에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의 말, 작가 노트도 이 두 사람이 제일 재밌게 잘 써요. 맞아요. 제가 그 해설은 다 안 읽었거든요. 사실 바빠가지고. 근데 작가 노트까지는 다 읽었는데 그 7분이 쓴 작가 노트도 각자 자기 그 소설하고 약간 결이 비슷하다 그럴까요? 좀 분위기가 일맥상통하는데 박상영, 김희선 두 분의 작가 노트는 작가 노트 자체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좀 구라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작품 기대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박상영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김희선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도 마음이 좀 급한데 김희선 작가가 빨리 좀 더 나은 성취를 해서 대중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희선 작가 그 취재 많이 해서 쓴 특이한 네네네. 이야기 참 좋았고요. 네, 박상영 작가의 작품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드물게 이런 수상 작품집을 가지고 방송을 해봤는데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괜찮았던 것 같고 잠재적인 책걸상의
출연을 시키거나 혹은 저희가 다룰 법한 후보 작가분들을 미리 만나본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박평님께 감사드리고요. 뭐 다른 뭐 내년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또 이런 계열의 수상 작품집도 기회 되면 한번 또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박평님 덕분에 저희가 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안목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즐겁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또 사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